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바람만이 주인 행세를 하던 높은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워낙 높고 험해서 구름도 쉬어가고 날아가던 새들도 날개를 접고 걸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험준한 곳이었는데, 그 고개 꼭대기에는 비바람에 색이 바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가는 나그네들이 잠시 다리를 쉬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작은 주막이었는데, 주인은 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수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 단신으로 이 깊은 산속에서 주막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비단결 같아서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더 얹어주고 추위에 떠는 이에게는 아궁이에 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쳐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눈보라가 며칠째 그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들고 나뭇가지마저 추위에 못 이겨 툭툭 부러지던 그 험한 날씨에 고갯길 저 아래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수님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언손을 녹이다가 문득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쇠사슬이 끌리는 무겁고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개를 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수님이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눈보라 속에서 3명의 사내가 비틀거리며 주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들처럼 위태롭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앞장선 2 사내는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는데, 그들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추위를 이기지 못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입으로는 연신 거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다리를 절뚝이며 끌려오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죄인들이 입는 얇은 소복 하나만을 걸친 채 맨발에 집신 하나 겨우 신고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깊고 맑아서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포졸들은 주막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와 흙투성이가 된 발로 마루를 쿵쿵 밟으며 수님에게 당장 먹을 것과 술을 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님은 그들의 기세에 놀려 잠시 주춤했으나 곧 방구석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죄인의 모습을 보고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인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몸을 녹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죄인은 문과 찬바람이 드나드는 곳에 방치되어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어보았으나 긴 겨울을 나느라 쌀은 바닥을 드러내어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양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적은 쌀로는 3사람의 배를 채우기는커녕 죽을 쑤어도 물만 가득할 형편이었기에 수님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어떻게든 저 가엾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남은 쌀을 몽땅 털어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아끼지 않고 넣어 센 불로 물을 끓이다가 쌀알이 퍼지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은근하게 뜸을 들이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쌀알이 몇 개 보이지 않는 묽은 죽이었지만 수님은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저어가며 죽을 쑤었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넘어 방 안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먼저 큰 사발에 죽물을 가득 담아 포졸들에게 내어주었는데, 포졸들은 건더기도 없는 물죽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느냐며
투덜대면서도 허기가 졌는지 후루룩 소리를 내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포졸들이 배를 채우고 나자 몸이 노곤해졌는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을 때 수님은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옹기 그릇에 남은 죽을 담았습니다. 쌀알이 가장 많이 가라앉은 밑바닥을 긁어 담은 그 죽은 비록 양은 적었지만 가장 영양이 많은 부분이었고 수님은 그 위에 잘 익은 동치미 국물 한 숟가락을 얹어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의 코는 이미 골아떨어져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고 죄인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조심스럽게 죄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흔들어 깨우며 작은 목소리로 선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뜨거운 죽이라도 한술 뜨셔야 기운을 차립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죄인은 감겨가는 눈을 겨우 뜨고 수님을 바라보았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어 보였기에 수님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호 불어시킨 뒤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메마른 입술 사이로 따뜻한 미음이 흘러들어가자 멈췄던 것 같던 죄인의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이며 죽을 삼켰고 그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성스레 먹여주는 수님의 손길에 죄인의 창백하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을 보일 때쯤 죄인은 겨우 눈을 크게 뜨고 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망울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고 그 대신 앙상한 손을 들어 수님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가 놓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수님은 그 손길이 너무나 안쓰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혹시라도 포졸들이 깰까봐 서둘러 그릇을 치우고 그에게 낙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울어대고 있었지만 방 안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올라 그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포졸들은 서둘러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는데 밤새 푹 잔 덕분인지 전날보다는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다시 밧줄을 묶고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죽 한 그릇의 힘이었는지 죄인은 비틀거리면서도 제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문지방을 넘기 전 잠시 멈춰서서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마침 수님이 문 밖까지 나와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의 끈이 맺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주막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감돌았고 수님은 그들이 사라진 눈 덮인 고갯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선비가 어떤 죄를 지어 어디로 유배를 가는지, 과연 그 험한 길을 살아서 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수님은 부디 그가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수님이 끓인 것은 고작살 몇 톨 들어간 묽은 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보약이 되어 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기를 몇 고갯마루의 주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변함없이 오가는 나그네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의 선비에 대한 기억이
아스라한 안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혹시 그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문 밖을 서성거리기도 했지만 고갯길에는 무심한 구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마을의 늙은 노인들이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막을 올려다보는 일이 잦아졌고 수님의 집 주위를 기웃거리는 낯선 그림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며드는 법이라 수님의 작은 주막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욕심 많은 최참봉의 먼 친척이자 고을 관아의 이방으로 있는 자가 이 고갯마루의 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수님을 쫓아낼 구실을 찾고 있었고 수님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밥을 지으며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새들이 유난히도 시끄럽게 울어대던 어느 늦은 봄날. 마침내 그 불길한 기운은 현실이 되어 주막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수님은 뒤뜰 텃밭에서 쑥을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으로 나가보니 험상궂게 생긴 장정 몇 명이 이 방의 심부름이라며 마당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행세하며 독을 열어보고 기둥을 발로 차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수님을 얕잡아보는 비릿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뉘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러십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대꾸도 없이 종이 한 장을 들이밀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빚이 적혀 있었고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수님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큰일이 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눈앞이 캄캄해져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로 끌고 가 곤장을 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수님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으나 힘없는 여인의 울음은 그들의 비웃음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은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감이 나서서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는데 이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이자 자신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고 비록 힘은 없지만 끝까지 이 집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장정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기 어린 눈빛에 잠시 주춤한 장정들은 두고 보자며 침을 뱉고는 며칠 내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 엉망이 된 마당에 홀로 남겨진 수님은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꼈고 그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햇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촌장 어른은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수님아, 이방놈이 독을 품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놈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다.
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이방이 예전부터 관아의 물건을 빼돌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을 원님조차 그의 말에 휘둘리는 판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촌장 어른은 수님에게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저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어 죽겠습니다. 수님의 말에 촌장 어른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그저 혀를 차며 허허, 참으로 딱한 일이로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수님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맑은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는데 부디 이 억울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흉흉해졌고 고갯마루를 넘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튿날부터 주막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겨버렸는데 이는 이방이 사람을 풀어 주막에 가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님은 텅 빈 주막을 지키며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믿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리라는, 세상에는 아직 정의와 도리가 남아있으리라는 순진하고도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지않아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되어 이 작은 산골 마을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긴장감 감도는 나날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짙어지는 녹음 사이로 새로운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여 내려온다는 소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아주 깐깐하고 엄한 사람이라더라. 혹은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어진 분이라더라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새 사또가 온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여 자신의 비리 장부를 감추고 아랫사람들을 단속하느라 분주해졌고 수님의 일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유예일 뿐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님은 햇마루를 닦다가 문득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한 무리의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치던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수님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인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의 수하들. 마을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누렁이조차 꼬리를 내리고 짖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앞장선 자는 곰처럼 덩치가 큰 사내였는데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을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수님은 콩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햇마루로 나섰으나 떨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번들거리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를 꺼내어 수님의 발치에 툭 던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이 네 아비가 살아생전 관아에서 빌려 쓴 곡식과 돈의 내역이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이 집을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니 썩 집을 비우고 나가거라. 수님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남의 돈은커녕 바늘 하나도 허투루 빌려 쓰지 않는 대쪽 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 펼쳐보았으나 까막눈인 그녀에게는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 그 안에 담긴 사악한 거짓을 읽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이방이 꾸며낸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아버님은 평생 빚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분입니다. 어찌 돌아가신 분을 욕보이며 없는 빚을 만들어내십니까? 나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수님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으나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수님에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계집이 어디서 관아의 장부를 의심하느냐. 관아의 말이 곧 법이고 하늘이거늘 네가 감히 토를 달아 당장 짐을 싸지 않으면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 산새들이 푸드덕 날아올랐고 수님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집을 부술듯이 행패를 부리며 장독대를 발로 차고 말려 널어놓은 시래기를 짓밟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장독 소리가 정적을 찢었고 붉은 고추장이 마당에 피처럼 낭자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수님이 비명을 지르며 그들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으나 그들은 수님을 거칠게 밀쳐내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그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그때는 집뿐만 아니라 네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아라. 으름장을 놓은 그들은 깨진 독 조각을 밟으며 유유히 사라졌고 수님은 엉망이 된 마당에 주저앉아 흩어진 시래기를 주워 담으며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려야만 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는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이방의 악독함이 전해졌습니다. 글쎄, 그 착한 수님이 내 주막을 뺏으려고 이방이 가짜 빈문서를 만들었다지 뭔가. 천벌을 받을 놈들 같으니라고 안악들은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일 뿐 감히 나서서 도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은 고을 원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실권을 쥐고 흔드는 자라. 그에게 밉보였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곤욕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님이 불쌍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대문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주막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해졌는데 깨진 장독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님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넘기려 했으나 목이 메어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수님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는데 다행히도 그것은 며칠 전 다녀간 촌장 어른이 몰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수님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수님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지금 이방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내 집이 아니다. 풍수쟁이가 말하길 이 터가 정승이 날 명당이라 하니 이방이 제 조상 묘를 이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야. 그러니 빚을 갚는다 해도 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촌장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묘터 욕심 때문에 산 사람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에 수님은 치가 떨렸습니다. 촌장은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수님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새 사또가 오면 억울함을 호소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 돈을 다시 촌장의 손에 돌려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을 받고 도망친다면 저는 평생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모시며 이 집을 지켜온 조상님들의 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수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단호하여 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고집이 쇠심줄 같구나. 허나 부디 몸 조심하거라. 밤길 조심하고 낯선 사람은 절대 들이지 말거라. 촌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방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왈패들을 보내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주막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장터에 나간 수님이 쌀과 채소를 사려 하자 상인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수님이 위에서 엄명이 떨어져서 자네에게 물건을 팔았다가는 우리 장사도 끝장이 나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쌀가게 주인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고 수님은 빈 바구니를 든 채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수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마을 아이들조차 수님을 보고는 도깨비라도 본 듯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이방이 아이들에게까지 수님네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탓이었습니다. 이제 주막을 찾는 나그네는 완전히 끊겼고 수님은 텅 빈 집에서 저장해둔 식량을 아껴 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 연명해야 했지만 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을 향한 무언의 시위이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이 직접 주막을 찾아왔는데 그는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이전의 왈패들과는 달리 점잖은 척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님을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이 아까운 처자가 고생이 많구만. 내 자네 사정이 딱하여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위로금까지 얹어줄 터이니 여기 도장만 찍고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살게나. 이방은 기름진 얼굴에 거짓 미소를 띠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만 그 눈 속에는 탐욕스러운 뱀 한 마리가 펠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수님은 그가 내민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그를 모르니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제 집을 팔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님의 단호한 태도에 이방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좋아.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새 사또가 오면 제일 먼저 너를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쳐서라도
쫓아낼 것이다. 이방은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의 표정은 마치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마당에 놓인 평상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는 씩씩거리며 가마에 올라타 돌아갔습니다. 이방이 떠난 자리에는 그가 남기고 간 저주 같은 말들이 도간개처럼 피어올라 수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낡은 초가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렸는데 수님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빗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고 문풍지는 비명을 지르며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수님은 문득 몇 해 전 그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죽을 먹던 죄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춥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고자 했던 그의 눈빛을 기억하며 수님은 자신도 이 폭풍우를 견뎌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로 고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한양에서 내려온다는 새 사또의 행차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새 사또를 맞이했는데 행렬은 화려하고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취타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말 위에는 갓을 쓴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굽신거리며 사또의 말 고삐를 잡고 아첨을 떨어댔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님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수님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새 사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뇌물을 준비하고 고을의 골칫거리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수님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또가 여독을 풀기도 전에 거짓 상소를 올리며 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산골 고개에 아주 고약한 계집이 살고 있는데 관아의 빚을 갚지 않을 뿐더러 유사스러운 짓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부디 엄벌에 처하여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악독한 자가 있다면 내 친히 문초하여 죄를 물을 것이니 당장 그 계집을 잡아들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방은 쾌제를 부르며 관졸들을 이끌고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랏줄로 묶어 죄인처럼 끌고 갈 심산이었습니다. 수님이 마당에서 부러진 평상을 고치고 있을 때 관졸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그녀를 포박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나리의 명이니 관하로 가자. 수님은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억센 밧줄에 묶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텅 빈 집을 눈에 담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수님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서슬퍼런 관졸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님은 죄인처럼 맨발로 자갈길을 걸으며 관아로 향했는데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러도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대문이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은 의기양양하게 앞장서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사또의 진짜 의중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고 육방 관속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서슬퍼런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님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려졌고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관복을 입고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발을 내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갑고도 매서웠습니다. 이방이 사또 옆에 서서 수님의 죄목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집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관아의 권위에 도전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방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처럼 이어졌고 수님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더라도 귀신이 되어 저 이방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발 뒤에 앉아있는 사또의 눈이 이방이 아닌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는 수님의 떨리는 어깨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또는 이방의 장광설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도 불안하게 관아안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이방의 고변이 끝나자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죄가 참으로 무겁구나. 내 직접 그 죄인을 신문할 테니 고개를 들라 하라.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졸이 소리쳐 수님에게 고개를 들라 명했고 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눈이 대청마루 위에 사또를 향했고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사또 앞을 가리고 있던 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수님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바람이 걷어낸 발틈으로 보인 사또의 얼굴은 분명 낯이 익었으나 동시에 너무나 낯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붉은 관복을 입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고을의 수령이었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죄인의 몸으로 유배를 떠나신 분인데 어찌 사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야. 수님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다시 고개를 조아렸으나 방금 마주친 그 깊고 맑은 눈동자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사또는 발을 완전히 걷어 올리게 하지는 않았으나 그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점점 더 강렬해져 관아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방은 사또가 수님의 얼굴을 확인했으니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형틀에 매라 명할 줄 알았으나 사또는 묵묵부답으로 그저 수님을 내려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방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이 계집이 바로 그 악독한 빚쟁이입니다. 어서 명을 내리시어. 이방이 조바심을 내며 재촉하자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방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이방은 하려던 말을 삼키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이방, 자네는 이 여인이 갚지 않았다는 빚이 정확히 얼마라고 했는가?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방은 얼른 장부를 펼쳐 보이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쌀이 신 가만이요. 엽전이 100냥이 넘사옵니다. 원금의 이자가 붙어
지금은 그 집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할 지경입니다요. 사또는 이방이 내민 장부를 건네받아 천천히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사락, 사락하고 날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수님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보다가 문득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이 장부에 적힌 날짜는 10년 전인데 어찌 먹물의 빛깔은 어제 쓴 것처럼 이리도 선명하고 흑단같이 검은가. 게다가 종이의 질도 10년 묵은 것이라기엔 너무나 빳빳하고 깨끗하구나. 사또의 예리한 지적에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워낙 중요한 문서라 제가 비단 보자기에 싸서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었기에 그렇습니다요. 이방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땀을 닦았지만 사또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싸두면 세월도 비껴간다는 말인가. 내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구나. 사또는 장부를 탁소리나게 덮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다시 시선을 수님에게 돌렸습니다. 여인아, 내 이름이 수님이라 하였느냐? 수님은 바짝 마른 입술을 떼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네가 정말로 관아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느냐? 거짓 없이 고하거라. 사또의 목소리에는 위협보다는 진실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억울함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날이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저 장부는 모두 거짓입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리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맞아. 수님이가 그럴 애가 아니지. 이방놈이 또 수작을 부린 게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이방은 왈패들을 시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려 했으나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백성들이 입을 여는 것은 하늘이 말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놔두거라. 사또의 명에 이방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 끝으로 걸어 나와 수님을 좀 더 가까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저 높은 고갯마루라 들었다. 그곳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인데 어찌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홀로 지키고 있느냐. 사또의 질문은 빛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이었기에 이방과 관속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옵니다. 비록 춥고 외진 곳이나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유언이자 제가 지켜야 할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옛 기억을 더듬는 듯 먼 산을 바라보다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그네라. 그래. 그 고개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지나가겠지. 혹시 기억에 남는 나그네가 있느냐? 이방은 사또가 쓸데없는 한담이나 나누고 있다 생각하여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그런 잡설은 나중에 들으시고 어서 죄를 물으시지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매섭게 일갈했습니다. 네 죄를 묻기 전에 이 여인의 덕을 묻고 있는 것이다.
감히 내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다니. 내 놈은 상전도 없느냐. 사또의 호통 소리가 우레와 같아 이방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관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또의 건의 앞에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와 수님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말해보라. 네가 베푼 그물 한 그릇, 밥 한 술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아주 추운 겨울날 몹시 굶주리고 병든 죄인을 본 적이 있느냐. 그 구체적인 질문에 수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분이신가? 수님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고 사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관복 뒤에 숨겨진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수님은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묽은 죽 한 그릇밖에 대접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부디 살아서 고난을 이겨내시길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수님의 말에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묽은 죽이라. 쌀알보다 물이 더 많았으나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죽이었지. 사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수님의 귀에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방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죽이라니 죄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사또와 수님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나 수님이 사또와 아는 사이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방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리 저 계집이 지금 거짓으로 나리의 마음을 현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도왔다면 그것 또한 국법을 어긴 중죄이니 더욱 엄히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이방은 제 발등을 찍는 줄도 모르고 억지를 부리며 악을 썼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죄인을 도운 것이 죄라. 내 말이 맞다. 국법은 엄중하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겠지. 사또의 말에 이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다음 말은 이방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허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하늘의 도리거늘 그것을 죄라 한다면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겠느냐. 게다가 그 죄인이 훗날 누명을 벗고 다시 관복을 입게 되었다면 그 생명의 은인은 나라의 인재를 구한 공신이 아니겠느냐. 사또의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을 벗었다고 그럼 설마 사또 나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흙먼지가 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고귀한 신분의 사또가 직접 내려오자 관졸들은 당황하여 길을 터주었고 사또는 곧장 수님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님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시야에 들어온 사또의 가죽신이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사또의 목소리는 이제 권위가 아닌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님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사또는 허리를 굽혀 수님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3년 전 네가 건넨 그 죽그릇에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부지했던 그 죄인이 바로 나다. 사또의 고백에 관하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탄성과 놀라움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수님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날이 정말로 살아 돌아오셨군요. 정말로. 수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소매 끝으로 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다가 멈칫하고는 뒤를 돌아 이방을 가리키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저 탐관오리 놈을 당장 포박하라. 감히 썩어빠진 분놀림으로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고 하늘이 내린 은인을 죄인 취급하다니. 내 오늘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리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형틀을 지키던 관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이방을 결박했습니다. 이방은 날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왈패들 또한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려 했으나 관아문을 지키던 포졸들에게 모두 붙잡혀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수님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자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혀온 악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방을 벌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명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단순히 빚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도리와 은혜를 아는 자와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자를 가려내는 자리다. 여봐라. 지금 당장 관아마당에 솥을 걸고 불을 지펴라. 그리고 3년 전 그날처럼 묽은 죽을 쑤어라. 사또의 뜬금없는 명령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사또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받았던 그 죽 한 그릇의 무게가 저 이방놈이 주장하는 가짜 빅문서보다 얼마나 더 무겁고 값진 것인지 만천하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순식간에 임시 부엌이 만들어지고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길은 마치 수님의 타들어갔던 속을 위로하듯 그리고 이방의 탐욕을 태워버리듯 맹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방은 오랏줄에 묶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수님은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불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부인보다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사또는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국자를 들 기세였습니다. 수님아, 너는 그냥 지켜보거라. 오늘은 내가 너를 대접할 차례이니라. 사또의 말에 수님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불티가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 관아마당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고 억울하게 끌려왔던 한 여인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면 3년 묵은 은혜와 원한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갈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지켜보며 다가올 통쾌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탁, 탁 하며 정막을 깼고 가마솥 안에 물이 끓어오르며 하얀 김이 피어올라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뒷짐을 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처럼 엄숙하여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방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자신의 운명이 저 장작개비처럼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임을 직감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솥뚜껑이 들썩거리며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사또는 직접 국자를 들어 끓는 죽을 휘휘 저었는데 그 손놀림에는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불의를 응징하려는 단호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잘 끓여진 묽은 죽 한 그릇을 퍼서 높이 들어 올리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 한 그릇의 죽은 쌀알보다 물이 더 많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른다. 허나 이 안에는 얼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한 여인의 따뜻한 진심과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내어준 희생이 담겨 있다. 사또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오늘 묻고 싶다. 과연 이 세상 그 어떤 보물이 그리고 저 탐관오리가 긁어모은 더러운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 죽 한 그릇보다 값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또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아니옵니다. 사또 나리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함성은 오랫동안 이방의 폭정에 눌려 지내던 백성들의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소리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환희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또는 그릇을 내려놓고 이방이 조작했던 가짜 빈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는 거짓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태워 없애야 할 쓰레기다. 사또는 망설임 없이 장부를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고 종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검은 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님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방은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주던 장부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이방을 내려다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이방은 듣거라. 너는 관아의 직분을 이용하여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법을 어지럽혔다. 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바. 내 너를 파직하고 곤장 100대를 쳐서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이방을 형틀에 묶었고 곤장이 춤을 출 때마다 이방의 비명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단순한 처벌로 끝내지 않고 이방이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갈취한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다시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이방의 곳간을 열어라. 그 안에 쌓인 곡식과 비단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이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관졸들이 이방의 집으로 달려가 곳간 문을 활짝 열자 그 안에는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며 수님의 억울함은 이제 마을 전체의 기쁨으로 승화되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처결이 끝나고 소란이 가라앉자 사또는 다시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관복의 소매를 정돈하고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관아의 수령이 평범한 백성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주인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님, 아가씨. 이 절은 고을 원님으로서가 아니라
3년 전 죽어가던 목숨을 빚진 인간으로서 올리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수님은 너무나 놀라 뒷걸음질 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이토록 큰 절을 하십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수님이 사또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으나 사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든 채 그윽한 눈빛으로 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건넨 죽 한 그릇이 없었다면 나는 차가운 눈밭에서 객사했을 것이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킨 의인입니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소. 사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님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맞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촌장 어른은 허허.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고을에 진짜 어른이 오셨어. 하며 감탄했고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차갑고 무섭기만 했던 관아 마당에는 어느새 훈훈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님의 손을 잡고 대청마루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일러 큰 상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오늘은 관아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누구든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가거라. 사또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부엌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수님은 상석에 앉아 사또가 직접 따라주는 술을 받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님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님아, 미안하다. 우리가 힘이 없어 널 도와주지 못했어. 정말 면목이 없다. 쌀가게 주인, 옆집 아주머니, 심지어 수님을 보고 도망쳤던 아이들까지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잘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수님의 넉넉한 마음씨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동안 서먹했던 마을 인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끈끈한 정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또는 수님에게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우니 가마를 태워 보내드리리다. 관졸들이 호위하여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 것이니 안심하고 가시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날이 가마라니요. 과분합니다. 저는 제 발로 걸어서 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과 함께 가니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안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대신 횃불을 든 관졸들과 마을 청년들을 딸려 보냈습니다. 수님이 관아 문을 나서자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며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정겨움이 넘치는 귀갓길이었습니다. 촌장 어른과 마을 사람들도 뒤를 따르며 흥겨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렸고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산골 고개로 올라가는 길은 더 이상 외롭고 험한 길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찬 꽃길과도 같았습니다. 수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며칠 전 왈패들이 부수고 간 흔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문은 떨어져 나가고 장독대는 깨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횃불에 비친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자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보게들, 우리가 누구요? 이 마을의 일꾼들 아닌가. 당장 고쳐놓세.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떨어진 문짝을 다시 달고 무너진 담장을 쌓아 올리며 마당에 흙을 고르는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안악들은 깨진 독 조각을 치우고 부엌을 청소하며 솥에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해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수님의 마음과 마을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새 집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땀을 닦으며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고 촌장 어른은 지팡이로 땅을 다지며 만족해했습니다. 자,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먼. 수님아,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자거라. 이방놈도 쫓겨났으니 다시는 널 괴롭힐 사람이 없을 게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님에게는 천냥빚보다 더 큰 재산이었습니다. 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엌에 남아있던 쑥으로 따뜻한 쑥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술상은 아니었지만 향긋한 쑥 내음과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텐마루에 옹기종기 걸터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소리는 밤새도록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모이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 횃불이 고개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수님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요해진 산골 마을에는 다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예전처럼 구슬프지 않고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수님은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도 문풍지의 떨림도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풍요로웠습니다. 사또가 선물로 보내준 비단 이불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님에게 더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오늘 하루 그녀가 겪었던 기적 같은 일들과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억울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수님은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 묘소를 찾아뵙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수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수님의 집에도 마을에도 그리고 온 고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깊고 편안한 잠이 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고갯마루에 다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고개를 내밀어 대지를 비추었습니다. 수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예전과는 다르게 따사롭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마을 사람들이 고쳐준 살인문은 든든하게 서 있었고 찢어진 곳을 덧바른 문풍지는 아침바람에 가볍게 떨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기지개를 켜는 수님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은 샘물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정한수를 떠놓고 뒷산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풀잎마다 맺힌 아침 이슬이 수님의 버선코를 적셨지만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한 수님은 정한수를 올리고 큰절을 하며 어젯밤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조곤조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거예요. 훌륭하신 사또 나리가 지켜주셨고 이웃들이 힘을 합쳐 집을 다시 세워주었으니까요. 부디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세요. 수님의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수님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주었는데 마치 부모님이 대견하다며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님이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이 웬일로 아침부터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놀라서 보니 관아의 복장을 한 장인들과 목수들이 수레에 목재와 기와를 가득 싣고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님을 보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사또 나리의 명으로 주막을 제대로 보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말씀하시길 어젯밤의 수리는 급한 불을 끈 것이고 은인의 집이 비바람에 새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다시 지어드리라 하셨습니다. 수님은 극구 사양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또의 언명이니 어쩔 수 없다며 목수들은 웃는 얼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희망찬 소리였습니다. 목수들의 솜씨는 과연 관아에서 보낸 장인들답게 훌륭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기둥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비가 새던 지붕에는 질 좋은 볏짚을 두껍게 엮어 올렸으며 허술했던 담장은 돌과 흙을 섞어 단단하게 쌓았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산골 주막의 소박한 멋을 살리면서도 겨울 추위와 여름 장마를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실용적인 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며칠에 걸친 공사가 끝났을 때 주막은 마치 새 옷을 갈아입은 듯 단정하고 포근한 모습이 되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나그네들이 타고 온 말을 메어둘 수 있는 마구간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수님은 달라진 집을 둘러보며 감사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집이 번듯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문턱이 닳도록 이어졌는데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수님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랫마을 김씨 아주머니는 갓 짠 참기름을 들고 왔고 박씨 아저씨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를 한아름 안고 왔습니다. 수님아, 이게 우리 집 고추장인데 맛 좀 보거라. 내 솜씨만은 못하겠지만 정성을 담았네.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이 저마다 작은 것이라도 들고 와서 수님의 곳간을 채워주었습니다. 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받은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다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가는 정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막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관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주막을 찾았습니다. 호의 무사도 없이 홀로 온 사또는 마루에 걸터앉아 수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수님 아가씨, 관아의 일로 머리가 복잡할 때면 이곳의 맑은 바람과 그날의 죽맛이 그리워집니다. 혹시 괜찮다면 그때처럼 묽은 죽 한 그릇 끓여주실 수 있겠소? 수님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불리고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이번에는 쌀이 넉넉하여 흰쌀밥을 지어도 되었지만 사또가 청한 것은 화려한 밥상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 소박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죽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냄새를 맡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허허, 이 구수한 냄새. 바로 이 냄새였소. 내가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 나를 살게 했던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 말이오. 사또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죽을 떠먹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그 죽을 먹으며 자신이 왜 관직에 있는지,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그런 사또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정성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또가 다녀간 뒤로 주막에는 사또가 즐겨 찾는 집이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지만 수님은 결코 그것을 내세워 돈을 벌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걸어온 가난한 선비나 등짐 장수들에게는 밥값을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으며 베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기운내서 가시면 그만입니다. 수님의 이런 마음씨는 나그네들의 입을 타고 멀리 한양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고갯마루 주막을 현판없는 어진집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수님의 주막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곡식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님의 텃밭에도 배추와 무가 실하게 자라 김장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수님의 집으로 모여들어 팔을 걷어붙이고 김장을 도왔습니다. 수님아, 배추 절이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양념을 버무리거라. 올해는 고춧가루 빛깔이 아주 곱게 그려 왁자지껄한 수다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양념이 버무려지고 마당 가득 쌓인 항아리에는 겨우내 먹을 김치가 그득하게 채워졌습니다. 함께 김장을 마친 사람들은 갓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를 삶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촌장 어른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한 잔 받으시고는 올겨울은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하게 나겠구나. 이게 다 수님이 덕분이지. 하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수님은 아니에요. 어르신, 마을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하며 공을 돌렸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아래서 나누는 술잔에는 이웃 간의 정이 듬뿍 담겨 있었고 해가 질 때까지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키던 집이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자 수님은 3년 전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나 외로움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쌀가마니와 뎃감이 가득 차 있었고 문풍지는 튼튼하게 발라져 있어 황소바람도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든 달려와 줄 든든한 이웃들과 멀리서도 그녀를 응원해주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수님은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송이조차 아름다운 꽃잎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을 때였습니다. 수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이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보찜 장수 하나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계했을지도 모르지만
스님은 주저없이 문을 활짝 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춥지요. 얼른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낯선 이를 대하는 스님의 태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방으로 들어와 꽁꽁 언 손을 비비며 감격해 했습니다. 아이고, 살 것 같습니다. 눈길에 길을 잃어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불빛을 보고 겨우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김장 김치와 나물 반찬을 곁들여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 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밥상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같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술 뜨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긴장했던 마음까지 편안하게 풀렸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나그네를 보며 스님은 밥그릇에 숭늉을 더 부어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은 3년 전 죄인에게 죽을 먹이던 때와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넉넉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일. 그것이 스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빠지자 스님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눈 덮인 산골 마을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지금의 이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따뜻한 위로를 얻고 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스님이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주막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또도, 가난한 보찜 장수도, 마을의 촌부도 누구나 평등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화려한 간판도 없고 비싼 음식도 없지만 사람의 온기가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말입니다.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스님도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등 따뜻하게 전해져 오고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납던 운명의 파도는 지나가고 이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한 나날들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꿈조차 꾸지 않고 달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스님의 잠든 얼굴을 평화롭게 비추고 고갯마루의 작은 집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어찌 보면 뻔하지만 그래서 더 믿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스님네 주막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푹 주무세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밤입니다.